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기 손해보험의 이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했던 손해보험은 1년짜리죠. 1년짜리 가입하시고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고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냥 소멸되는 이런 형태였는데, 장기 손해보험은 뭐냐면 보험기간이 1년 이내인 일반적인 손해보험에 비교해서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이것을 우리가 장기 손해보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숫자고요.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올 때 1년 이상인 것을 장기 손해보험이라고 한다. 이런 지문이 간혹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이 아니고 3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장기 손해보험의 특징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위험을 보장받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반대로 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만기에 가서 환급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저축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 손해보험의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험 기간도 그렇고 특별 계정도 그렇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매년 재가입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1년짜리를 계속 가입하려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귀찮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3년 이상으로 길게 가입하는 것이다. 시험 문제에는 보험기간이 1년이지만 매년 자동 갱신되어서 장기 유지가 가능하다. 틀린 거예요. 보험기간이 1년이 아니고 3년 이상이고요. 밑에 보시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기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0세 만기까지도 가능한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험기간은 80세로 제한되어 있다. 이런 지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고요. 다만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기간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이냐 저축성 보험이냐에 따라서 구분하셔야 되는데, 저축성 보험은 15년 이내 상품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보험기간이 15년 이내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틀린 거예요. 15년 이내로 제한이 된다는 것이고, 자, 특별 계정은 일반 계정이 아니고 별도의 특별한 계정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밑에 보시면 특별 계정으로 운영하는 상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연금, 우리 연금 저축 상품하고요. 퇴직보험, 다음 차시에 저희가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그 부분이 이제 특별 계정으로 운영이 되고, 장기 손해보험도 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계정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상품이 아닌 것은 이런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그때 자주 나오는 지문은 자동차 보험이 자주 나옵니다. 자동차 보험은 특별계정에서 운영하지 않고요. 자, 장기 손해보험은 특별계정에서 운영을 하는데 모든 보험료를 다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저희가 보험료는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순보험료라는 것이 있고요. 순보험료는 사고 났을 때 우리가 보상하기 위한 위험보험료와 만기에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로 구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부가보험료라는 것이 있죠. 부가보험료는 사업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계약을 받기 위한 신계약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유지를 하기 위한 유지비, 그리고 수금을 위한 수금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것은 저축보험료만 특별계정에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저축보험료가 특별계정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위험보험료라든지 그러니까 순보험료 중에서도 위험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는 특별계정에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위험보험료도 특별계정에서 운영된다. 틀린 거고요. 부가보험료도 특별계정에서 운영된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축보험료만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특별계정에 의한 운용은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냐면 보험업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바꾸어서 시험 문제 종합문제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기간을 따로 물어보거나 특별 계정에 의한 거, 상품이 아닌 것은, 보험료가 아닌 것은 독립적인 문제로도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환급금으로 넘어가면요.
환급금은 자주 나오진 않지만 만기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출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기 환급금은 보험료 완납을 하시고요.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걸 저희가 만기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근데 만기 전에 보험 가입 금액의 80% 이상의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을 했다. 이럴 경우에 계약이 소멸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계약이 소멸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만기가 됐더라도 이미 그 전에 계약이 소멸돼서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만기 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계약 소멸 이후에도 만기 환급금은 지급된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계약 이후에 10년 이상 유지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10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금리 연동형인 경우에는 변동금리라는 얘기죠. 금리가 어떤 특정한 금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얘기해요. 이럴 때는 이율 변동에 따라서 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만기 환급금보다 많아질 수도 있지만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문에 많아질 수는 있지만 적어질 수는 없다. 적어지진 않는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거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해지 환급금은 만기까지 가기 전에 중도에 해지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해지는 계약자가 해지를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도 있고요. 자, 계약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 이럴 경우에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게 되고, 보험료를 미납했다. 보험료를 미납하면 돈을 내셔야 됩니다라는 독촉을 하죠. 이 독촉을 납입 최고라고 하고요. 납입 최고를 했는데도 만약에 돈을 안 내셨다. 그러면 그때 계약이 해지되고요. 이때 돈을 찾아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만약에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3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죠. 그것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적립한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 밑에는 뭐냐면 보험회사가 해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인 고지 의무나 계약 후 알릴 의무인 통지 의무, 이런 것들을 위반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죠. 이럴 때 해지 시까지 적립한 해지 환급금을 지급해요. 그런데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 해지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죠. 그리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반환 청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해지 환급금에 관련된 부분도 개념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자동보건제도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동보건제도는 장기 화재보험에 적용되는 그런 상품인데, 자, 일회 사고로 지급보험금이 보험 가입금액의 80%가 안 된다. 가입금액의 80% 미만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보험 가입금액은 다시 원래대로 복원된다. 이게 자동보건제도죠. 80%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에 뭐가 또 자주 나오냐면 맞는 지문처럼 얼핏 보면 휙 지나가는 게 가입금액의 80%인지 가액의 80%인지를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보험금이 가액은 그 목적물의 최고 가치잖아요. 가액과 상관없이 가입한 금액의 80%이냐 아니냐인 거죠. 여러분이 가입 금액의 80%지 가액의 80%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얼핏 시험 문제에 일회 사고 지급보험금이 보험 가액의 80% 미만이면 자동보건된다. 그러면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세요. 가액이 아니고 보험 가입 금액의 80%다.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보험 가입 금액에 공제 없이 다시 원상 복귀 자동 복원된다는 거죠. 잔여 기간 동안 전 가입 금액으로 보장한다. 요 얘기입니다. 80%인데 가입 금액의 80%다. 요거에 유념해서 봐주시고요. 밑에 보험료 납입 방법하고 납입 주기는요. 납입 방법은 자동이체 하실 수도 있고 직접 납입하실 수도 있고 신용카드나 지로로 납입하실 수 있고요. 납입 주기는 한꺼번에 다 내실 수도 있고 매월, 3개월, 6개월, 매년 이렇게 나실 수 있고요. 선납 할인 같은 경우는 매월 내시는 건데 이거를 한꺼번에 미리, 그러니까 원래 내야 되는 날보다 미리 내는 거를 선납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기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선납이 가능하고요. 선납은 3개월 이상 선납하는 경우에 할인을 해줘요. 이때 할인해 줄 때는 예정 이율로 할인한 금액, 보험료를 미리 내셨으니까 그 낸 보험료를 우리가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그 수익만큼은 할인해 주겠다는 개념이어서
예정 이율로 할인한다는 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죠. 자동차 보험은 선납 할인이 가능하다. 아니요. 장기 손해보험만 가능하고요. 화재보험도 선납 할인이 가능하다.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틀린 거고요. 장기 손해보험만 선납 할인이 있고 선납 할인 시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한다.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이 아니고 예정 이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지문 정리하시고요. 자, 특징 중에서 납입 연체 시 납입 최고를 한번 볼게요. 제가 매월 25일 날 돈을 내야 되는데 매월 25일 날 돈을 내는 걸 계좌를 제가 깜빡해서 잔고가 부족해서 돈이 안 빠져나갔어요. 또는 제가 해외 출장 중이라서 돈을 못 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거는 보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매월 25일 날 돈을 내야 되는데 이때 돈을 제가 안 낸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 달 25일 되기 전에 여기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내가 보상을 안 하겠습니다. 돈을 안 내셨으니까 이분이 지금 20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계속 내오셨던 분이에요. 억울하시겠죠. 그렇다고 보상을 해주면 악용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간을 정한 거예요. 보험료 납입이 안 되면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독촉기간을 저희가 드려요. 그 기간 안에 사고가 나는 것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요.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납입을 안 하셨다. 그러면 계약이 해지되는 거예요. 자동 해지. 효력을 잃는다 해서 실효라고도 하고요. 해지라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험료 납입이 연체가 되면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독촉기간을 우리가 납입 최고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납입 최고 기간은 납입일이 속한 다음 달 말일이에요. 다음 달 말일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납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 달 말일이 아니고 그 다음 달 말일이고요. 14일 이상 최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험료 미납을 했을 때 납입 최고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계약은 해지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료일의 다음 날이에요. 종료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료일 아니고 납입일이 속한 달 아니다. 그 다음 달, 그 다음 날이다. 기억하시고 납입 최고 기간 중에 사고가 났다. 보상을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최고 기간 중에는 하고요.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납입 최고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보상이 안 되는데 밑에 보면 최고 기간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보장 제한이 가능하다?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면 납입 최고 기간이기 때문에 70%만 드립니다. 이런 거 없어요. 보장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입 최고 기간 중에는 보상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해지된 계약을 부활한다. 자, 납입 최고 기간까지 돈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지됐어요. 이제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제가 이거를 다시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살릴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난다 해서 우리가 부활 또는 효력 회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해지된 날부터 부활하는 날까지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고요. 이거 2년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납니다. 3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때 조건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으셨어야 되죠. 해지가 됐다 그래서 해지원금 가져가 버리시면 부활을 할 수 없죠. 계약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해지 환급금을 미수령하고 3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고요. 연체 보험료, 밀린 보험료하고요. 가끔 가다가 연체 보험료를 내면 부활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연체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 이자를 같이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만 납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언더라이팅 계약 심사를 다시 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신계약 때보다 훨씬 더 강화된 계약 심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지됐던 계약을 다시 살리시는데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위험을 고려해서 더 강화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틀린 지문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고객이 부활을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승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부활 언더라이팅을 했는데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승인해야 된다는 건 틀린 거고요. 밑에 보시면 신계약 체결 시 고지한 내용으로 가름한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계약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계약 체결할 때하고 동일하게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신계약 때 고지한 걸로 가름한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고지 의무도 다시 그 다음에 계약 심사도 신계약처럼 다시 진행을 하게 되고 자 책임 개시는 약관에서 정한 시기부터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부활이나 납입최고나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관련돼서 자주 나오는 지문이 이런 거예요. 자 연체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활이 된다. 틀린 거예요. 왜요? 연체 보험료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연체 이자를 같이 납부해야 되고요. 연체에 따른 할증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할증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진 않아요. 연체 보험료에다가 이자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되고요. 책임 시기는 부활 계약 승인 시점부터다. 이거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렸냐면 약관에서 정한 시기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면 약관에서 정한 시기지 승인 시점부터는 아니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지문들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에 우리 계약 대출 한번 볼게요. 우리 보험계약 대출은 예전에 약관 대출이라고 해서 해지 환급금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출로 해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계약자가 요청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때 해지 환급금 범위인데 이거를 만기 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런 지문이 출제됩니다. 만기 환급금이 아니고 해지 환급금 범위다.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해지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순수 보장형은 장기이지만 환급금이 없는 거죠. 그럼 해지 환급금이 없으니까 대출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이런 상품들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모든 장기 손해보험은 반드시 대출해야 된다. 틀린 거예요.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대출 기간도 당연히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서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됐으니까 뭐가 지급되겠어요? 만기 환급금이 지급되겠죠. 근데 만약에 상환하지 않은 대출금이 남아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급할 때 그 상환되지 않은 것을 공제하고 지급하겠죠. 그래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지문은 일반 손해보험에는 계약대출 제도가 없다. 이런 지문이 나와요.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장기 손해보험만 있지. 왜냐하면 일반 손해보험은 기간이 1년이고 끝나면 소멸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환급할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손해보험에는 계약대출 제도는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상품에 따라서 대출 제한은 가능하다. 순수 보장형은 제한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밑에 별도의 신청으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대출도 만료,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지문들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고 자 청약 철회는요. 우리 보험은 계약자분이 나 보험 가입할게요. 청약을 하시면 보험회사가 심사를 해서 승낙을 하고 1회 보험료가 납부가 되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철회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무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홈쇼핑에서 제가 물건을 샀어요. 홈쇼핑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문을 했는데 막상 받았는데 내가 봤던 거랑 물건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반품하면 되죠. 이 반품이 전제가 되지 않는 홈쇼핑은 없어요. 인터넷 쇼핑은 없어요. 그러니까 반품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 반품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죠. 사고 나서 며칠 이내에 반품하셔야 되고 포장지 안 뜯어야 되고 태그 안 뜯어 이런 제한이 있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입을 했는데 제가 가입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물르는 거, 이거를 청약 철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청약 철회는 일반인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우리 흔히 기관 투자자라고 부르는 전문 계약자, 이 전문 계약자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서 가입을 한 거기 때문에 철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계약자인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철회할 수 있느냐?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전화나 우편 등 통신 매체를 통해서 계약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은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통신 매체를 이용한 경우는 30일, 그리고 이 통신 매체를 이용한 경우는 그 매체를 통해서 철회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전화로 가입했다면 전화로 철회할 수 있어야 되고 우편으로 가입했다면 우편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가입할 때는 전화로 가입하고 철회할 때는 방문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건 숫자예요. 예, 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통신 매체는 30일. 밑에 보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서 철회는 금지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그 다음에 청약일로부터 30일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숫자고요. 여기 보면 30일을 1개월 이내에는 1개월을 초과해서 철회는 금지된다는데 1개월이 아니고 30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달은 31일이 있기 때문에 30일이다. 이거 여러분이 한 달로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날짜로 30일로 기억해 주시고 철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고객한테 돌려드려야 되죠. 반품하면 돈 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철회 당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철회 효력은 발생한다. 자, 철회를 할 때 이미 사고가 난 거를 사고가 났는데 그걸 모르고 반품한 거죠.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났지만 철회하셨으니까 돌려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럴 때는 철회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이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반품을 했는데 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에는 철회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기시고 청약 철회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통신 매체 30일 요거 기억하시고 청구를 받으면 보험료는 3일 이내에 돌려준다. 같이 숫자 중심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계약 취소예요. 계약의 취소는 물르는 게 아니고요. 나 이거 안 할게요 라고 취소하는 글자 그대로 취소예요. 이 취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험회사가 결정적인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우리가 3대 기본지키기 위반이라고 하는데 청약을 하시게 되면 보험계약을 하시면 청약서를 잘 써서 청약서 사본을 줘야 되고요. 그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사용 설명서라고 쓰는 약관이 있는데 약관을 교부해야 되고요. 청약서에 서명을 대신하시면 안 돼요. 계약자분이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돼요. 그래서 청약서 사본 전달, 약관 전달, 자필 서명 이 세 가지가 3대 기본 지키기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위배가 됐다, 위반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완전 판매가 된 게 아니고 불완전 판매가 된 거예요. 그럴 때 계약자분이 난 이거 불완전 판매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취소예요.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은 그 계약의 취소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계약의 취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세 가지 경우에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요거를 3대 기본 지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보험 증권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보험 증권을 줬느냐 안 줬느냐는 3대 기본 지키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요.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 두 개가 자주 섞여서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고 자, 청구권의 소멸시효인데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다음에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거나 적립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때 청구시효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보험회사가 고객한테 보험료를 좀 내주세요.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2년이에요. 2년.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좀 더 길게 청구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청구시효는 상대적으로 작게 2년이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다른 하나는 뭐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그러면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적립금 반환 청구권, 보험료 청구권 하면 여러분이 보험료 청구권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3년, 보험회사는 2년. 그러면 누가 청구하는 건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외우지 않더라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험료인데요. 이 보험료는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일반적인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합니다. 순보험료는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순수한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를 우리가 위험보험료라고 하고요. 만기에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쌓아둬야 되는 보험료를 저축보험료라고 해요. 그래서 위험보험료는 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인 것이고 저축보험료는 해지나 만기 환급금 지급에 대한 대비인 것이고 부가보험료는 사업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계약을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신계약비. 이 신계약비는 뭐가 있어요? 일단 보험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계리사를 우리가 고용을 해서 계리사가 보험을 만들어서 해당 관계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서 상품을 팔 수 있게 되면 일단 상품에 대한 팜플렛, 그 다음에 약관, 청약서 이런 걸 만들어서 광고하고 홍보하고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판매에 대한 수당, 수수료 지급하고 이런 모든 비용들을 우리가 신계약비라고 해요. 보험은 판매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금을 해야 되죠. 관련된 비용이 수금비예요. 그래서 계속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것이고 가운데 유지비는 뭐냐면 이렇게 계약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보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가 있어야 되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비용도 있을 거고요. 직원들 인건비도 있을 거고요. 이런 보험 설계하려면 시스템 같은 게 필요하죠. 그 시스템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시스템이라든지 직기 비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사들의 강사료라든지 이렇게 계약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보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지비, 그래서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그리고 순보험료는 다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한다 라고 하는 큰 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얘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구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각각의 보험료가 지금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특히나 다음 중 부가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가보험료의 종류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이 눈여겨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계산의 3요소를 한번 볼게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예정 위험률이라는 걸 계산해요. 이거는 예정 위험률, 사고가 얼마나 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겠죠. 그러면 이걸로 계산되는 그런 보험료는 뭐가 계산되는 거예요? 위험보험료가 예정 위험률로 결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정 사업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결정되는 보험료는 부가보험료가 결정이 될 거고요. 세 번째, 예정 이율이에요. 어떤 이율로 환급금을 불이할 거냐, 이건 뭘 결정하냐면 저축보험료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예정 위험률이 높다, 그러면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겠고요. 예정 위험과 실제 위험률을 비교해요. 그러면 예정 위험률이 실제 위험률보다 높다. 사고가 30% 날 줄 알았는데 실제 20%밖에 안 났다는 거죠. 그러면 위험률 차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더 많이 손해가 나면 위험률 차 손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정 사업 비율은 높다. 그러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보험료 부담은 증가해요. 이것도 예정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를 비교해서 손익을 결정할 수 있죠. 이익인지 손해인지. 예정 이율이 높다는 거는 이자율이 높다는 거죠. 이자가 높으면 같은 돈을 막 굴릴 때 뒤에 가서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죠. 예정 이율이 높으면 그만큼 더 빨리 많은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싸지는 거죠. 그래서 예정 이율이 높으면 보험료 부담은 감소합니다. 그 나머지는 증가인데 예정 이율만 감소한다. 이것도 실제 이자율하고 예정 이자율을 비교해서 이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 이거를 2차 손익이라고 하고요. 아주 심플하게 나오면 보험료 계산의 3요소가 아닌 것은 하면 예정 위험률, 예정 사업비율, 예정 이율, 여기에 예정 이익률이라는 거를 자주 인용합니다. 예정 이익률은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위험률차 손익은 실제 위험률과 예정 위험률 중에 뭐가 높은 거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위에 두 개는 실제보다 예정이 크면 이익, 왜냐하면 실제가 더 적게 나온 거니까, 그리고 작으면 손해가 나는 거고요. 밑에 예정 이율은 예정보다 실제가 만약에 작다, 그러면 예정 이율이 높으니까 실제 이율은 더 낮은 이율로 굴리니까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두 개하고 밑에는 개념이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개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는 거, 이걸 우리가 책임준비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평균보험료 마이너스 자연보험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람의 위험은 나이를 먹을수록 계속 증가하죠. 나이를 먹을수록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젊을 때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갑자기 확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위험률을 갖게 돼요. 그러면 자연보험료라는 게 뭐냐면 위험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받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 이게 자연보험료예요. 이대로 우리가 보험을 받으면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경제력이 작아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나이를 먹을수록 보험료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업무 처리가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매월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료를 그냥 뚝 잘라서 한 달에 뭐 12만 3,500원 이렇게 받는 게 뭐냐면 평균 보험료예요. 논리가 뭐냐면 원래 요 구간에서는 요만큼만 내셔도 되는데 이만큼 더 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 구간 이후에는 이만큼 내셔야 되는데 우리가 요만큼만 받을게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모여있는 요 돈은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보험료에서 자연보험료를 뺀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은 쓰면 안 되고 갖고 있어야 돼요. 미래의 지급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책임준비금이라고 하고요. 보험업법에서는 반드시 적립하도록 규정한 법정 적립금이다. 이 얘기죠. 어디 규정되어 있다고요? 보험업법에. 그래서 책임준비금은 거대 위험에 대비한 준비금이다. 아니고요. 두 번째, 만기 환급금 지급을 위한 준비금이다. 아니고요. 여기에는 보험금을 위한 준비금도 있고요. 세 번째, 계약자 배당을 위해서 매년 당기순이익의 일부분을 적립한다. 그럴듯한 문구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준비금은 개념 자체를 묻는 문제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일단 계약자가 청약을 하시고요. 회사가 승낙을 하면 보험계약은 일단 성립이 되죠. 그러면 청약 및 1회 보험료를 받았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승낙을 할 건지,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를 받았으니까 승낙을 할 건지 거절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은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결정해야 돼요. 그 30일 동안에 이런 승낙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고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30일 동안 아무 얘기가 없었으니까 승낙한 걸로 간주합니다. 이걸 우리가 30일 이내에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저희가 승낙의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제라는 게 간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험료를 받았으면 30일 안에 승낙 아니면 거절을 통보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통지가 없었다면 뭘로 본다? 승낙한 걸로 본다. 그럼 시험 문제 이 날짜를 바꾸는 문제나 아니면 이 승낙을 거절한 걸로 본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날 수 있겠죠.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자, 거절하게 되면 기납입보험료에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해서 반환합니다. 제가 거절하는 건 보험회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고객이 돈을 내시고 내가 거절할 때까지 그 돈을 내가 갖고 있었으니까 그 갖고 있었던 거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제 긁으신 거니까 이 대금은 언제 지불해야 돼요? 통상적으로는 한 달 뒤에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지급하죠. 근데 우리는 30일 안에 승낙 거절을 통지할 거니까 고객이 신용카드 대금을 내시기 전에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손해보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매출만 취소하고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요. 만약에 현찰로 보험료를 내셨다면 보험회사가 갖고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거지만 신용카드인 경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자는 없이 매출만 취소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고요. 계약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위반을 했다. 그러면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누가 해지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해지하는 거고요. 보험금은 부지급되고요.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고지 의무 위반을 알았어요. 그래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 의무 한번 살펴볼게요. 통지 의무는 계약을 하시고 나서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하는 그런 의무를 얘기하는데요. 장기화재보험처럼 우리 재산보험인 경우에는 통지 의무 사항을 정하고 있죠. 앞에 우리 화재보험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인데, 첫째, 다른 보험회사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뭐예요? 중복 계약을 하신 거죠. 어차피 비례보상될 거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보험 목적을 양도하셨거나 다른 쪽으로 이전한 경우, 세 번째, 구조 변경, 개축, 증축 이런 수성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건물을 30일 이상 비워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통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 부분에서도 재산보험의 경우 통지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이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뭐였어요?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은 재산보험의 통지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죠. 이거 기억하시고, 반대로 신체상해보험인 경우에는 우리가 뭘 통지를 해야 되냐면 거꾸로 이번에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것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흔히 우리가 오토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나 재산보험의 통지 의무사항 꼭 기억해 두시고, 계약의 무효입니다. 무효는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던 걸 얘기하는 거죠. 첫째, 보험 계약 시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요건 주로 재산보험의 경우에 이미 사고가 난데 보험을 가입했다면 무효인 것이고요. 두 번째,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요거는 이제 인보험의 경우에는 타인이 사망해서 보험금을 받을 경우에 도덕적인 위험 같은 것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죠. 근데 단체보험인 경우에는 어땠어요? 그 서면 동의를 생략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단체보험은 제외가 되는 것이고,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 이 경우에는 동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 상관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망보험은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이때 심신박약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효력을 인정했고요. 그 예외사항도 여러분이 같이 떠올리시고, 피보험자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경우 보험 가입 연령이 있는데 그 연령보다 지나치게 어리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은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많이 나오고 있는 지문이 수익자의 사기 행위인 경우에는 무효다. 사기 행위인 경우에는 잘못된 거고 보상이 안 될 수는 있으나 무효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두 번째,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다. 이거는 통지 의무 사항이지 무효는 아니고요. 피보험자의 위험의 현저한 증가, 이것도 역시 통지 의무 사항이지 무효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효에 해당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계약 내용의 변경인데요.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종목, 기간, 납입 주기, 수금 방법, 납입 기간, 특히 조심하실 거는 계약자도 변경할 수 있고 피보험자도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입 금액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변경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회사의 보장 개시는요, 청약을 승낙하고요, 그 다음에 제1회 보험료를 받으면 개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손해보험은 동일하고요. 자,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뭐예요? 승낙 전에 사고가 난 거죠.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받았고 승낙을 결정하기 전에 사고가 났다면 그거는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낙 전 사고는 보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보험금 등의 지급,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환급금은요,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시기 7일 전에 그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수익자에게 공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 및 해지 환급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연이 될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지급 사유가 발생했고 그것에 지연이 되면 지연에 대한 어떤 이자를 부담해 줘야 되는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평균 공시이율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고요. 그 1년을 넘어선 경우에는 1%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중도 환급금은요, 만기일까지 평균 공시이율, 만기일 다음 날부터 1년까지는 역시 평균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인 경우에는 1%를 적용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의외로 이 부분이 좀 내용이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이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가 1%인데 얘를 2%라고 한다거나, 이게 평균 공시이율인데 이거를 표준이율 또는 예정이율로 바꾸어서 맞았냐 틀렸냐 이런 지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문도 염두에 두시고요. 보험금 지급은 신체손해보험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배상책임이나 재산손해 같은 경우는 신체손해보험은 대부분은 정액이잖아요. 그렇게 빨리 결정해서 3일 안에 줄 수 있는데 이런 배상책임이나 재산손해 같은 경우는 조사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둬서 7일 이내에, 그것도 접수일이 아니라 보험금 결정 후 7일이에요. 그래서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재산손해도 3영업일 또는 7일이 좀 애매하니까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체손해는 3영업일, 배상책임과 재산손해는 7영업일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가지급 보험금인데요. 원래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확인이나 조사가 필요해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계약자나 수익자 입장에서는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나 좀 먼저 좀 빨리 주세요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먼저 지급하는 보험금을 가지급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사나 확인으로 지급 기일이 초과가 되는 경우, 이때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청구를 하는 거죠. 나는 좀 먼저 주세요.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청구가 있을 경우에 지급합니다. 이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얼마를 지급하느냐. 얼마를 지급하냐면 추정 보험금의 50%.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우리가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보험금이 나갈 것 같다라고 하는 추정이 되는 금액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는 확정된 보험금의 50% 또는 추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다. 아니에요. 추정 보험금의 50% 이걸 꼭 기억하시고, 배상책임하고 재산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지급보험금 결정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으면, 왜냐하면 신체손해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사고의 대상이지만 지금 배상책임이나 재산종합 같은 경우는 청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지급보험금, 시험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얼마가 지급되는지 꼭 기억하시고, 자, 다음에 이제 주요 상품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장기화재보험. 이거는 앞에 우리 일반 화재보험하고 대부분은 다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좀 복습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인수 대상 물건은 주택물건, 일반물건, 공장물건. 그래서 사람이 살면 주택, 뭔가를 만들면 공장, 나머지 그 사람이 살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는 거를 일반 물건, 이렇게 저희 정의했고요. 여기에 위험품이 있는 경우 위험품 할증 물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주택의 가재 수용용 부속 건물, 이거는 인수 대상이냐 아니냐, 실내에 쌓아둔 동산, 공장 구내의 기숙사, 주택의 가재 수용용 부속 건물은 주택 물건이고요. 그렇죠? 실외에 쌓아둔 동산은 일반 물건이고요. 공장 구내의 기숙사는 공장 물건이죠.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 화재하고 동일하게 인식하시면 되고, 자, 인수 제한 물건은 명기 물건이라고도 해요. 무조건 자동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표시해 줘야 되는 거죠.
통화라든지 유가증권, 인지, 자동차 여기에 장기 손해보험에서는 하나 기억하실 게 특수 건물이 인수 제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특수 건물도 장기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 건물을 여러분이 유념해서 봐주시고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 타거나 그을린 거고요. 소방 손해, 파괴 손이나 침수 손 같은 것이 있고요. 피난 손해 며칠이었죠? 5일. 그래서 5일 이내에 피난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해 주고요. 그 다음에 폭발 및 파열 손해, 요거 아주 중요했었죠. 주택 물건에서는 자동으로 담보되고요. 일반 물건이나 공장 물건에서는 특약으로 가입하셨어야 됐죠. 그래서 주택 화재 보험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잔존물 제거 비용 이거는 재산 손해 몇 프로까지 보상을 해줬죠. 10%까지 보상을 해줬죠. 그리고 유일하게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비용이었어요. 예,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고의, 중과실, 도난과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죠. 요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연 발열, 자연 발효, 자연 발화 안 되고요. 전기 장치에 전기적 사고만 된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폭발 파열은 우리가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고요. 자, 지급보험금은 일반 화재보험과 동일합니다. 그럼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나요? 예를 들면 전부보험이다. 가액하고 가입금액이 같다. 또는 가입금액이 더 크다. 초과보험이다. 이럴 때는 전액 실손보상하는 거고요. 만약에 일부보험이다. 그래서 가입금액이 가액보다 작다. 그러면 주택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80% 코인슈런스 적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손해 곱하기 가액의 80% 분의 가입금액 이렇게 보상을 하는 거고 공장물건 같은 경우에는 80% 코인슈런스 적용 안 하죠. 그럼 밑에 80% 빼고 손해 곱하기 가액분의 가입금액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일하다는 거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보험료 산출할 때 고려사항은 건물 구조, 건물 급수, 주거 형태, 영위 직종, 그 다음에 목적물의 종류 이런 건데 피보험자의 직업, 피보험자의 연령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화재보험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장기 종합보험은요. 재물도 보상하고요. 신체도 보상하고요. 배상 책임까지 한꺼번에 보상하는 이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험의 목적은 장기 화재보험하고 동일한 그런데 인수 제한 물건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특수 건물인 경우에는 장기 종합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고요. 자, 보상하는 손해는 역시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5일, 그리고 주택 화재 보험의 폭발 및 파열 손해, 그 다음에 도난 손해가 특별히 특약을 가입할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화재 보험에서 도난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피보험자의 법정 대리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이거는 면책사항이죠. 보상하지 않고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공통사항과 화재 손해 해가지고 장기 화재보험하고 동일하다는 것이고 자, 도난 손해인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실 및 도난은 당연히 보상 안 되죠. 이거는 화재보험에서도 장기 화재보험에서도 도난보험에서도 면책사항이었고요. 수용 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뒀다. 이거 면책이었죠. 이건 이 부분에서는 96시간으로 잘못된 지문 많이 출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고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30일도 중요한 숫자였고요. 보험 목적물이 건물 구내 밖에 있는 동안의 도난 이런 것들은 면책이었죠. 그럼 요거는 뭐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던 도난보험의 면책사항하고 동일한 것이고요. 특별약관은 상해담보특별약관, 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이런 것들 가지고 추가하실 수 있는데 지문에 배상책임은 특별약관으로도 보상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특별약관을 가입하시면 보상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내용은 좀 많지만 장기 손해보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